나. 자, 그러면 이제 그 해로왕의 이제 하나주의 독재 체제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시종을 말년에 정신 이상을 일으켜 측근을 함부로 죽이는 등 강국한 행동을 하여 민심을 잃었다. 자, 이 틈을 이용해서 이 해로왕은 이 종실과 공모하여서 이제 시종을 죽이고 제의 올렸는데, 근데 이제 해로왕이 황제에 오른 직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조를 비롯한 수많은 종친과 고관을 살해하니 금초 이래의 그 수많은 공신들과 종친 세력들이 무참히 제거되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황제 독재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북 통치기관이었던 행대 상서성을 폐지하고 도원수를 이제 추미건에다 붙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 가운데 중서문화성을 폐지하고 하니 상서성만으로 중앙정치기관을 일원화했고 황제 직속기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진주 건의를 철저히 말살하기 위해서 조상의 분모를 파괴했죠. 거의 패륜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하나주의자라는 걸 이제 좀 알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앙정치기구 중에 이제 봤던 게 뭐냐면 발근료 제도가 이제 폐지했어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이 발굴료는 실제 부족의 이제 수장들에게 줬던 그 칭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 때, 금나라 초창기 때는 이 발굴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갖고 결정을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권 강화에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예, 폐지시켜 버렸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중앙정부의 한계 독재 체제를 확립한 그 해로왕은 지방행정기구를 개편했다. 지방행정기구를 보면 지방의 노예 장관이었던 세습 만호직을 폐지하고요. 중앙에 파견했던 절도사를 노예 장관이 임명했다.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뒤에 부분에 좀 얘기할 텐데 이 세습 만호 같은 경우에는 노예 장관 중에서도 이제 직접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있는 방면의 장관들. 근데 일부 그 세습 만호들은 예전부터 여진 귀족 가문들이 그 특정 지역을 통치하는 그래서 그 지가 계속 세습된 그 지가 있어요. 지방 간직들, 그 지방 노예 간직 중에. 그래갖고 이제 황제가 직접 파견한 장관들을 다 교체하고 예전부터 세습된 지역들은 다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경에서 그 당시 영경으로 옮겼죠. 북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곳을 중도라고 기칭하면서 중국적 어떤 전제국가 탈바꿈하려고 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그 중경, 그러니까 이제 북경호 이동 관련된 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외 영경천도는 정복국가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으로 이후에 정복왕조와 영이 이곳을 수도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도중에 명나라 네 개 수도야. 네 개 수도죠.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북경을 수도로 한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어요. 해공은 그 당시 천도와 함께 강남에 있는 남송을 멸망을 완전히 정복하여 명실상부한 전제 군주 왕성을 국가를 완성하려고 했다. 자, 이제 1161년에 전국적인 강제 징집으로 남송 정부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해로왕의 종친사대와 지나친 하나 정책으로 여진 쪽이 반발을 불일으켜 종부의 아들이었던 조루, 그러니까 세종이죠 나중에 해로왕의 남송 정부를 틈타서 항제에 올렸다. 중국에 머물러 있던 해로왕은 급히 남송을 하친하고 군사를 돌려 본국에 되돌았으나 부에게 사유됐죠. 자, 해로왕의 군국 종시 처형과 자신의 비극적 종말은 금 제국의 발전 과정에 나타난 여러 부족 사이에 하나주의 정치에 비롯한 갈등을 단축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금제국의 급격한 발전은 초기 여진 부족 전체의 협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경천도와 하북지방의 정복으로 금제국 내에서 한인한료들이 진출하게 되었고 이에 보수파 여진 귀족들이 해로왕의 하나 정치에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반발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즉위하면서 당연히 이제 여진 귀족들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주의는 이제 좀 버리고 다시 여진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세종의 등극은
만주 지방의 여진 귀족과 요양 지방에 있었던 종친 세력이 강력한 지원을 받아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 종래의 통치 중심지로 이루었던 하나주의 정책은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됐다. 우선 상경으로부터 다시 수도로 옮기자는 논의는 강하게 했으나 세종은 남성과 교섭과 제국 통치를 위해 영경이 편리함을 인식하고 재촌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영경이 이제 그 중국인들 거주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요양지로 돌아가려면 제국 통치에 좀 곤란하니까 이건 이제 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또 지금까지 이제 미해결로 되었던 남성과의 하의를 성립시켜 종래 군신관계, 이건 소홍 시대 때 소홍왕이 하의죠. 이 소홍왕 때 군신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숙제관계도 곤쳐서 이게 조카와 이제 삼촌 관계죠. 곤치고 은경 20만 낭피의 색패를 소홍으로 바뀌었다. 자, 이디하여 세종시대 때에는 남성과의 평화가 유지되면서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 세종시대 때 이제 전반적 특징은 여진주의예요. 그래서 여진주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자, 여진주의를 장려하기 위해서 학자를 위해 동원하여 여진 문자를 한적으로 번역시키고 여진들 위한 진사과를 설치하여 여진으로 시험을 치르고 이들 등용했다. 자, 이와 함께 수도의 여진 국제학 또는 제도는 여러 지방에 난 뜻이죠. 그 당시 노가 당시 이제 최고 뭐냐면 지방 행정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도에는 여진 부학을 설치하여 여진인 진사를 교수로 임명하였고 여진호 보급과 여진호 문화의 보존을 기울였다. 자, 그러나 이제 후전가, 송해 후전가 합평으로 평화가 계속되면서 중국의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들어 4차 태폐 문화가 사회 내부에 침투됐고 특히 하북 지방에 이주했던 맹학 모국을 비롯한 여진사의 지배층은 한해 농사에 맡기고 중국 문화를 탐리하면서 전국민족의 건실한 기품이 퇴색되어 올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여진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 짤막하게 돼 있는데 뒤에 좀 보면 또 나와. 여진주의와 관련된 게 신동기 50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점프해서 한번 먼저 읽어보죠. 자, 금나의 민족문화 보존책인데 중심은 이제 아, 세종이죠, 세종. 자, 근데 여진사에 대해 중국 문화의 유행은 여진족 고유 문화를 변화하면서 하나 되었다. 더욱이 정보관계 원동력이 분산력이 점차 쇠퇴되면서 여진사에는 문약한 선비용을 키우게 됐다. 자, 이런 여진사의 하나에 대해 금의 세종은 적극적인 여진 문화 보존책을 취하였다. 그의 신하에 이르기까지 금은 해능의 국가의 이도나 성지도 수도를 남방의 영경 옮김에 따라 그 뭐냐면 고연 풍습이 점차 성활되었으며 황태자와 제왕은 모두 한인의 풍습에 따르고 여진 풍습을 알지 못하여 여진어와 문자를 잊어버렸다. 자, 이는 국가사에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이라 극하면서 짐의 자손은 반드시 한 번은 해능에 가서 여진족의 예풍습을 익히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수도는 옮기지 않았죠. 계속 영경을 했고 그 정책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세종은 여진인데 중국식 성명을 갖는 것을 금하고 여진인들 법률 소송에서 여진어를 사용하도록 명했고요. 그 앞에 했던 것을 좀 더 보충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와 함께 여진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과 정관조녀, 그 다음에 사기, 한서, 당사 등을 번역 출판했다. 또 여진 문자 알지 못하는 자는 맹항목을 상소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여진족과 여진 문자를 주로 교육한 여진대학을 설립하였다. 자, 이러한 이제 세종 정책은 하나대학은 그 근대 여진사의 여진문화 보존책으로 중국 문화 영향을 축소시키는 데 노력이 일환이었다. 이와 같이 여진 풍습을 보존책은 다음 장조 시대까지 계속된 사치를 금하고 여진족의 한석을 친하거나 중국 풍습을 따르지 못하도록 다시 명령하였다. 그러나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의 물건은 걷잡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여진 등 강력한 정신도 사라지고 여진사는 변질되어 마침내 근자력이 제국이 멸망되죠.
그래서 여진은 천천히 하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문화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하나 됐어요. 그냥 아주 급격하게 이제 또 중국을 점령했죠.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급격하게 중국을 덮치는 가운데 점령하는 가운데서 여진족은 하나 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서 한번 또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93페이지 펴보세요. 493페이지가 아니라 492페이지요. 자, 세종은 재정난타기를 위해서 물력전의 진술을 이제 추진했는데 물력전은 이게 뭐냐면 재산세야, 재산세. 예. 그래서 이제 재산세인데 이걸 좀 알려면 그 당시 이제 그 금나라 호를 나눌 때 두 가지 호를 나눴어요. 예전에 이제 그 뭐 주호와 개호 이렇게 송나라 때 나눈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역호하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도 가역호 있고 얘는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불가역호 아예 재산 없는 애들은 세금 낼 수 없지 이런 것도 있는데 물력전은 이제 뭐냐면 가역호에 부과된 세금이야. 그때 이제 세금들은 되게 보면 이제 재산세니까 재산 뭐 토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산도 있을 수 있죠. 동산. 그 다음에 이제 통상 가옥이 토지나 가옥이 동산이겠죠. 예. 그 다음에 노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노비는 인간이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이제 뭐냐 가옥구역에 그들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나 가옥이나 노비나 등등등 재산에 부과되는 것을 뭐냐면 물력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력전 진술을 추진했으나 자, 이는 소유 한인들에 대한 가염주고 변해서 중국인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이제 한인들뿐만 아니라 여진족들 특히 이제 뭐냐면 여진족 중에 권력이 있는 애들도 반발을 불러일으켰어. 물론 대부분 이제 여진족들은 빈곤하게 살았지만 좀 힘 있는 여진족들은 토지도 있고 특히 노비도 많았어요. 노비들도 재산을 부과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반발을 하겠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위에 여진들은 중국 이주에 의한 토지를 상실한 하복지를 한인가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새로 토지 소유자는 여진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있으면서 각재 반란을 빈발했다. 특히 해수왕 때 권한인데 반란이 심해요. 이들 진압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면서 군사를 약탈 노출시켰고요. 세종 후방에는 법통이 동경에서 난을 일으키고 기주에서 장하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어 이제 모반 사건도 계속 일어났다. 동경의 반란이나 뭐 장하의 반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그 여진 그족들의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재산사를 부과하거나 여진족 내부 그 군사 약화 등등의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죠. 예. 뭘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예. 어떤 게시판에 보니까 뭐 법통의 반란 뭐 이렇게 뭐 기주의 장하의 반란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는 건 자유인데 왜 이런 것 가지고 그 계속 파는지 잘 모르겠어. 예.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나와도 뭐랄까요 그 솔직히 누가 맞히겠어요. 그리고 그 맞췄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이 합격한 보장도 없고 쓸데없는 데 파지 마세요. 네. 그 기준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파시고 이런 데는 그냥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아. 장하의 반란이 언제 왜 일어났는데 이거 연구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 합격에는. 자, 이와 같은 이제 반란은 근대사의 한인회가 권한인의 반발을 비롯해 몰락한 맹학모국 등의 심각한 사회적 모순의 주된 원인이다. 자, 그래서 밑에 그 반란들의 이제 원인들이 쭉 나와 있죠. 특히 이제 뒤에 이제 좀 살펴보고 있지만 요 맹항모국호의 이제 몰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번 상당히 사회 문제가 돼요. 자, 세종은 사후 국폭 서북방에 일어난 몽고조의 침략이 시작되자 그 방어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하고 참모를 구축했다. 그 외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항하의 대분나 내후 외환을 맡게 되자 그는 1234년에 몽고의 대거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이렇게 있죠. 근데 금나라가 금방 멸망은 하지 않고요. 계속 계기도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멸망한 거예요. 1234년에.
자, 그다음에 근대 정치 사회적 경제 구조를 볼게요. 자, 금나라도 이제 그 요나와 마찬가지 이중 지배 체제를 이제 채택했죠. 그래갖고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발굴료가 막 맹학 모국제를 이제 통치했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은 이제 중국 주연제를 이제 채택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동화를 방지하고 자기 문화를 이제 뭐냐면 지키고, 그리고 자기 여진족도 마찬가지지만 기마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됐죠. 예. 자, 그러면 건국 초기에는 여진 고유의 정치 조직을 가지고 통치했다. 그러나 요를 멸망하고 중국을 지배한 후에 권한의 이중 체제를 군받아 이중적 지배 체제로 전환했다. 즉 여진족은 대해서는 그들 고유 조직 정치 조직인 발굴려가 그 밑에 있고 요 가역포 있네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관련된 물력전이 있으니까 요거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 그 발굴려는 여기 이제 명단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그 부족장 세울 때 그 원료들 추대하는 이제 의미에서 발굴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발굴련은 이제 그 황제도 포함돼 있죠. 그래서 4명의 발굴련과 1명의 그 황제가 같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했어. 그러니까 부족 연합 회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굴련이라는 것은 모여서 했던 부족 연합 회의가 실제로 이제 정치를 좌우했죠. 이게 태조하고 태종 때까지는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시종 넘어가면서 이 힘이 약해졌죠. 예. 자, 하여튼 이 정치적 발굴려가 맹항 무국제도로서 통치했고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중국식 주연제 채택했다. 자, 발굴려는 여진말로 이제 간이라는 의미인데 아고타가 건국 초에 여진 부족 세력을 중앙행정 요직인 발굴로 임명한 것으로 각 부족의 세력 업조하여 통일 제국을 수립할 필요해서였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여진 부족들이 그 연합해서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고타도 이제 뭔가 소통 통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발굴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자, 이 발굴력제도는 1121년에 그 시종 시대 때 폐지될 때까지 금의 중앙행정기구 중추가 되었다. 발굴력에는 황제를 비롯한 여진 부족장들이 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중국적 한계 독재체제로 나가는데 상당히 장애가 됐기 때문에 시종이 즉위한 발굴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에 중국의 삼성 육부제를 통합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은 중앙의 발굴률 제도와 함께 지방행정조직으로 여진 부족들 사회 군사 조직인 맹항모국제를 채택했어요. 이거 뭐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이 맹항모국제는 원래는 이제 수렵 조직이죠. 근데 여진 조직이 이제 커지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행정 조직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 청나라의 뭐와 비슷하냐면 팔기제와 비슷한 그런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맹항모국을 볼게요. 자, 그러면 요를 복속시키는 송의 노제를 들여 송은 이제 그 지금의 성처럼 뭐 강소성이나 강서성처럼 최고 행정기구가 노였어요. 이 노를 도입해서 지방의 신노로 나누고 그 아래 맹항목을 편입시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황제가 있고 발굴요 여기까지 시종 이전까지예요. 같이 이제 통치를 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삼성을 두고요. 그다음 삼성은 민정 이렇게 해갖고 뭐 주연제, 한인, 바레인, 농경 이런 것들을 통치했고 노를 뒀어. 노는 이제 여기 두 개가 그러니까 한인 노는 그 주연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진족들은 또 여진족 노가 있겠죠. 부족제, 맹항모고 이렇게 통치하고요. 이 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관을 보내는 거. 네, 주로 이제 황제가 직접 장관을 보내는 거고요. 셋은 만호들이 몇 개 주, 한 4개인가? 3-4개 주를 장악한 다음에 요건 얘들 이제 세습을 시키는 주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를 운영했다. 그래서 노가 이렇게 해서 부족제와 밑에 주연제 이렇게 두 개로 운영됐다. 얘네들은 농경민, 얘네들은 아, 유목민족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진족들은 유목민족도 아니죠. 엄밀한 수령민족들이죠. 예, 그러니까 수령 유목민족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를 복속시킨 후 송해 노제를 도입해서 이제 신문을 나누고 그 안에 맹항모국을 편입시켰다. 맹항모국은 본래 여진족의 군사조직이고 맹한이란 천이라는 뜻이고 모국은 부족장이다. 여진족 성년 남자들은 모두 병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맹학 모국은 한 부락 호는 몇 개의 부락을 지배하는 우두머리였다. 모국은 100호 내지 300호를 형성되었고 그 우두머리는 109장을 뒀다. 그리고 10개의 모국을 가지고 맹학을 형성하고 그 우두머리를 1009장이 있다. 맹학과 모국호는 소속된 장병들은 평상시에 수족과 수습에 종사하거나 전쟁에 나가면 징발되어 병사로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면 태조 2년에 요와 대전을 해서 승리하고 많은 생년이 아고타에 기속됐고요. 태조는 이들을 이제 맹학목으로 이제 편성을 했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영광주, 뭐 태주, 항농부 등의 등지에서 토지나 경호를 급여하여 이주시켰다. 경호라는 것은 이제 여기 경작할 때 필요한 그 소란 뜻이야. 농사를 짓 때 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러한 정책은 신정년지 그 점령지를 국가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생려진들을 이제 집단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의 생려지에 토지를 나눠주면서 공로에 대한 포상의 의미도 있다. 일종 3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토지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뭐 경호라든지 등등등을 나눠주면서 여기 정착 생활하면서 그 지역을 아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죠. 자, 그다음 1123년에 생려진뿐만 아니라 요의 상경도, 중경도 주민도 맹학 모국에 편입되었다. 이때 이제 주민의 우두머리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부민의 수에 따라 맹학 모국을 임명하고 그들의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대로 그들의 소유권을 기득권을 인정했다. 자, 그 맹학 모국의 상층 행정기구 심로를 설치했다. 심로는 이제 맹학 모국의 상층 기구뿐만 아니라 또 주연제 상층 기구예요. 네, 이렇게. 노예 장관은 두 개가 있죠. 네. 도통 만호가 하는데 도통 황제가 직접 임명하고 장관이라고 또 해요. 다른 측에서는. 자, 만호는 그 여진족 귀족 가문의 세습만호가 나온다. 자, 세습만호는 이제 보통 네 개의 노가 세습만호가 임명해요. 그래서 항우부릉와 포옹, 꼬리기, 야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습만호가 임명해서 토착고족도 임명하여 노예 통치를 그대로 맡기게 되었다. 이처럼 태조는 지방행정에서 세력을 가진 여진 호족을 노예 그 만호 장관이 만호 임명하여 기득권을 존중했다. 기타 호족들은 또 그들의 이제 감에 따라서 대우족은 도통 또는 군수에 임명하고 노예 군사 민정을 담당했고요. 중수호족들은 맹학모국 하여금 도통 군수 시하에 편입시키면서 여진족 정통적 부족 사회 그 구조를 국가 행정조직으로 재편성하여 발굴력 체제를 정비했다. 자, 이러한 이제 체제와 달리 금은 한인과 거란인들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삼성 육부제도와 주연제를 도입했죠. 그러니까 즉 태종은 금의 그 영토가 중국의 하북지방에 확대 고정되면서 이들 지역을 전국민이 통치하기 위해서 여진족 고유 제도보다는 한인의 정통적 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가골제도를 실시하여 한인 사대부들 관리 임명했고 간제도 시종 때 중국 삼성 육부제를 실시했으며 다만 이제 중국의 삼성 육부제 영삼성사를 설치하여 그 장관도 여진족의 발굴로 임명하여 삼성을 총괄했으며 중국의 삼성 육부제도 역시 여진족 고유의 제는 발굴로 통제해서 운영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발굴로도 시종 때 황제권 강화 측면에서 없어졌죠. 이것도. 자, 여진족이 몰락하는 금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맹학모국의 몰락 때문이에요. 맹학모국. 그래서 이제 맹학모국이 이제 몰락하면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무너지게 됐던 건데, 자,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 맹학모국을 왜 몰락했냐. 그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있으니까 요걸 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맹학모국의 몰락 현상에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여진족 내에 이제 양극화야. 그래서 이 중국을 이주할 당시에 좀 권력 있는 애들은 유역자들은 좋은 땅을 받고 그냥 그렇지 못한 여진족들은 이제 천박한 땅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진족들의 양극화, 빈국 그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맹항오국은 여기 속해 있는 여진족들은 땅을 지급받아요. 토지를. 근데 이 토지를 지급받을 때 아무 대가 없이 받냐? 그건 아니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토지를 지급받고 가세산 특정이 있지만
얘네들은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 날 때 번역의 의무가 있죠. 번역. 네. 그 외에도 황제가 해행하거나 막 이 순행을 할 때 여기 이제 뭐냐면 수역할 때 호위병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행궁의 수호나 그다음 양망, 말을 키우나 이런 잡당 업무도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가지고 있어도 이걸 농사를 짓기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 농사 지을 경우도 좀 있긴 있지만 한인들도 못하죠. 병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그 황제가 봤을 때그 옆에 호의도 해줘야 되고 예. 그래서 등등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누구한테 주냐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줘요. 한인 소작인들에게.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이 농사를 잘 모르니까 어 나중에 또 빚도 많이 지니까 아예 자기 이제 한인들에게 소작지를 이제 넘겨버린 거야. 오히려 그 밑에 또 소작을 더 가는 웃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뛰어난 한문화를 먼저 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부터 이제 점점 썩어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문에 얘네들 이제 사치나 비단 입고 뭐 술과 오락을 즐기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같이 따라하는 거야. 여진족 안에서.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은 애들이야 상관없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돈이 별로 없거든. 근데 그 앞에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비싼 명품 뭐냐면 입고 막 비단 옷 입고 그런데 그 같이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경기가 파탄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데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예전에 맞게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지 못하죠. 소비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받았던 이 점토를 파업버린 거야. 예. 그래갖고 몰락을 하지. 준 누구한테 팔겠어? 한인들에게 팔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황제가 이 뭐냐면 맹황모국을 이제 몰락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 전투에 파는 것들을 다시 공짜로 강제로 이제 환수를 해가지고 다시 줘도 상관없어. 그 이후부터는 또 빈곤해지니까 또 갖다 팔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 노비한테 이제 앞에서 물력전을 부과했죠. 이 물력전 부과 대상은 주로 이제 한인 지주층이나 뭐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애들 했지만 대개는 노비는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여진족들이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여진족들이 노비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 특히 부연산 속 노비가 많이 갖고 있겠죠. 노비를 갖다 팔아. 그러면 노비를 갖다 팔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오히려 이렇게 갖다 팔면서 자연스럽게 경작 인구가 감소해. 왜냐하면 여진족들은 농사를 잘 안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층뿐만 아니라 여진 상층부까지 빈곤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진족 사회의 토지 분배를 둘러싸고 양극화가 일어났고 토지를 지급받는 대신에 번역이나 행위나 수렵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돼서 대개 한인 소작인들에게 이렇게 그 땅을 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사치나 이런 풍조가 그 뭐냐면 강해지면서 이때 중하층 여진족들은 그 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 파는 그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 노비에게 물력제를 부과함으로써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당시 이제 좀 잘 먹고 잘 사는 여진족들도 여진 그 노비를 갖다 팔면서 토지 그 농자 노비를 갖다 팔면서 그 당시 이제 뭐 경작 인구의 감소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여진족 상층의 어떤 빈곤함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금이 중국을 정복한 이후에 하북지방 약 인구는 4,800만 추정되어 있다. 자, 이 가운데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약 3분의 2 정도 보는 학자가 많다. 자, 이렇게 볼 때 근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층은 대체로 한인이 많고 이들 중 상당수는 노비예요. 예. 그래서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자, 한국에 진출한 맹학 5국은 평상시에 농사를 종사하고 전시에는 병사를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정기구 이렇게 뭐 농사 그 농사를 짓는 데 다니지만 전시에 병사를 해요. 그러니까 농경일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자, 해노왕은 그 영경천도 이외 상경 부근에 맹항목을 영경 부근에 이제 근방을 이주시켰고 이곳에 둔전했다 맹항목을 그 남쪽에 개봉구 근방을 옮기게 살게 됐다. 자, 이들 맹항목은 금의 중국 지배에 의해 중심되었다. 그러나 맹항목은 주연의 성내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총각 중간중간지에 성취를 싣고 한인과 섞여서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따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 예. 원래 같이 살면 안 되는데 따로 살지 이렇게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같이 살았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 문화에 뭐냐면 휩쓸릴 수밖에 없겠죠. 네, 동화될 수밖에 없겠죠. 천부장, 백부장의 관청도 이곳에 설치됐다. 중국 이주할 이들은 맹황모국에서 각각 토지를 지급했는데 맹황모국권은 지급된 토지는 4와 5가 공동 공장으로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맹황모국에 대해서 토지나 세제성에 상당한 우대를 하였다. 그러나 근대의 후기에 들어오면서 맹황모국의 빈공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라 금의 하국 통치가 어려움을 도착하면서 여진 사회가 급격하게 몰락했다. 왜? 맹황모국이 몰락한다는 것은 뭐의 약화를 불러일으킨 거야? 군사력이 약하죠. 특히 이제 군사력 중 제일 강한 게 기병이잖아. 이 기병의 양성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몽골족들에게 깨지게 되죠. 얘네들이. 자, 그럼 맹황모국에 이제 몰락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들이 중국으로 이주할 당시에 토지 분배 과정에서 유육자에게는 좋은 땅을, 그렇지 못한 여진들에게는 청박한 땅을 지급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처음부터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맹황모국에서는 가세상의 특전이 있었으나 이들은 병역 외에도 한계 행행, 그러니까 행차를 했거나 수요시에 호위병을 나가야 했으며 행궁의 수호, 그 다음에 양마는 이제 말을 키우는 거죠. 이런 잡다한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지급된 토지가 대부분 한인대 소작으로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이거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처럼 무인 집단의 맹황모국호는 생산을 떠나 소작물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의 빈곤을 가속화됐다. 특히 중국 농민들이 소작을 시킨 전투에서는 수익이 1가구 식량을 채우는데 급급하였다. 또 네 번째 보면 그리고 이 토지조차도 갖다 팔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데 자 이들이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젖어들고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부자는 모두 비단 옷을 입고 술과 오락을 즐겼으며 가난한 자도 이들 본받게 되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져 점토를 팔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물론 상류층은 복록이 많고 대토지가 소유하여 부유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가 맹황모국을 는 빈곤했으며 심지어 전호도 전락한 자도 있었다. 자, 이처럼 맹황모국이 빈곤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그들의 몰락이 번져나갔다. 거기다가 이제 노비에게 뭘 부과했다고 했죠? 재산세 일종인 물욕전을 이제 부과하면서 노비조차도 이제 갖다 팔면서 노비 상층부의 빈곤화도 가속화됐다고 했죠. 이것도 하나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어요, 그거. 자, 금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자,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세종 때 맹황모국의 빈곤화에 대해 대책으로 1880년 토지 조사를 행하여 관세 있는 호족이 부당하게 점유한 토지를 몰수해요. 땅이 없는 여진족에 재분배. 이때 이제 호족들은 이제 그 한인들이겠죠 주로 한인 토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기껏 이제 먼저 합법적인 방법이든 하여튼 돈을 주고 산 토지들을 다시 여진족들에게 준 거야. 예. 자, 근데 그 여진족들 뭐 정치 차이가 또 뭐냐면 농사를 짓냐? 농사를 못 짓죠. 짓는 기술도 별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토지를 갖다 팔아요. 예. 별로 소용없는 정책이었고. 자, 하여튼 두 번째로는 맹황모국의 빈곤을 방지해 사치와 음주를 언급하고 수소 농사를 짓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불구하고 농사에 익숙하지 못한 여진들은 받은 땅을 한인에게 다시 소작을 주거나 아니면 한인을 강제 동원해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고 소작을 주는 경우에 2년에 3년 소작료를 미리 바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작을 원하는 한인들 등으로 거의 농경지 학폐와 맹황모국의 빈곤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세종의 이 빈곤화 개선 정책의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편 여진족의 본고장인 만주와 유해 옛지역에서 농업생산 대부분 피전국민인 노비에 의해서 경영됐죠.
근데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종 때 재정 개선 차원에서 뭐 물력전을 이제 징수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노비에다가는 왜냐면 이거는 재산이죠. 그 당시 노비는 재산이니까 얘네들에게 이제 물력전을 징수했는데 여진족 중 그 지배층들은 이 물력전을 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노비를 판매했고 자연의 경작 인구의 감소가 되면서 여진족 상층부의 빈곤을 또 촉진했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 밑에는 이세호라는 이제 그 것이 있어요. 이세호는 원래 요조 치하에 그 뭐냐면 새겼던 것들인데 요나 제도인데 두 번 세금 내기 때문에 이세호라고 하죠. 두아주하고 좀 비슷해요. 자, 여진족이 농업 생산에 사용한 노예 가운데 일부분은 본래 요조 치하의 이세호였다. 세금을 두 번 냈기 때문에 이세호인데, 자, 이세호는 거단 귀족들의 잡혀온 한인 농민으로서 요대에 사원에서 예속된 낭민으로서 간부와 세원 두 곳에 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세호라고 한다. 자, 금이 요를 정복하자 여진의 지배자든 이세호를 요로부터 빼앗아 천민을 지배했다. 금은 세종 이후 천민이 이세호를 양민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한인 농업사회의 강한 영향으로 여진족의 노예 점유 제도가 근대 초기 같이 유지했을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나라 금나라가 이세호 제도를 개선했지만 나중에 세종 때 뭐냐면 이세호를 계속 많이 놔두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세금을 잘 안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양면 복귀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나라 이제 경제를 보는데 금나 통화 정책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 금대의 화폐가 동전하고 이제 교초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교초 어디서 많이 봤죠? 원나라 때. 네. 원나라 때 그 화폐가 교초였죠. 또는 보초죠. 예. 요게 이제 금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교초는 그 지폐예요. 이 지폐. 자, 동전은 금이 건국한 후 요와 송 그리고 금의 계대국인 제 동전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태도왕이 정원 3년에 정윤 통포를 발행하여 구동전과 함께 통용됐다. 한편 교초는 수도 영경을 옮기고 나서 호부상수였던 최소영의 건의에 따라 발행됐다. 그러나 동전 주주에 대한 방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전 보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했으며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종이 지폐는 그 당시에 좀 약간 같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동전을 주로 이제 확보하려고 하지 누가 그 지폐 사용하려고 했어. 교초도 이제 그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여기 교초가 이제 그 하긴 동전 주주니까 예, 이걸 말을 잘못 제가 해석했는데 동전 주주도 잘 안 됐다는 거야. 너무 수요에 비해서 예, 공급이 딸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말을 이렇게 잘못했어요. 네. 다시 수정할게요. 자, 교초도 장종의 퇴하 이후 남발되어 화폐로서 신용을 상실했다. 뭐 이렇게 해서 보초나 뭐 동전이 제도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대 중국 문화 수용이 어려움인데 요거는 이제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8번이에요. 78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중국 왕조의 중국 문화 수용 자산은 각 왕조에 따라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 보면 요인데 요는 거란족의 고유한 민족 문화 보존 위에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국수적인 자세를 취했고 몽골의 원제국의 중국 문화보다 서양 문화를 중요시 여겨 한 문화를 격화시켜 첫째 민족 차별적인 문화 정책을 취했다. 요게 눈여볼 게 원나라인데 이 원은 몽골족이 세웠죠. 이 몽골족들은 하나 되지 않았죠. 네,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쫓겨났긴 했지만 동화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화를 접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문화들을 접했거든요. 서양 원전이라든지 뭐 해갖고 중동 이슬람 문화, 유럽 문화 등등. 그리고 어떤 문화는 오히려 중국 문화보다 더 앞장량
그 앞선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명역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사람들 선택적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선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나라처럼 완전히 동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준에서 선택되어 어, 중국 그 원나라 문화, 그 몽골족 문화 파이프에 들어간 거지 완전히 몽골족이 하나되지는 못했어요. 네, 하나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몽골족은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야. 예. 자, 뿐만 아니라 거란족의 그 요왕조는 중국 본토에 진출하지 않았고 그들은 수도로서 거란족의 본고지에 놓아둔 채 거리를 두고 한문화에 접근했다. 자, 원제국 경우에는 건국 후 약 30년 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하북에 있었던 정보원조 금을 병합했고 지난 뒤에 그 하북에 있었던 정보관조 금을 병합하고 있고 그부터 45년 뒤에 남송을 변하여 전주국을 정복하기까지 약 70년의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중국 문화를 접근했고요. 또 다양한 문화를 또 접근했죠. 예, 맛봤죠.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요와 금은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특징인데, 근데 금은 아니죠. 금은 중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제국은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다. 다시 말해, 금은 건국에서 요의 병합과 북송의 정복까지는 불과 10년여 남짓 기간에 소요되었다. 자, 이런 급속한 발전은 중국 역사상 이유가 없을 정도 일로 이는 금제국에게 정치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던져줬다. 급속하게 하나되었죠. 그래서 중국 본토 깊숙이 발을 들어온 여진족은 전국 국가이면서 도리어 고도로 발달된 중국 문화 앞에 여진족의 문화 풍습이 지켜지지 못했고 여진족도 거의 대부분이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비참한 운명을 빠지게 됐다. 앞에 언급했던 이제 그 건왕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도 중국 문화 대응해갖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는 이제 동화됐죠. 근데 이 동화의 속도가 여진족들은 더 빨라. 예, 여진족들은 왜냐하면 앞에서 이런 준비기간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예. 건환족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주 캐속도 LTE 속도 그냥 동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는 중국 문화의 수용에 대한 사전에 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금은 태조와 태종 때 여진 중심주의를 채택했으나 전국지가 확대되고 제국 내 한족을 지배하게 되면서 중국적 황제체제 강력한 황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태종 후반기 때부터 여진주의 중심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국 영토에 깊숙이 진출하여 한인이 통치하게 되자 한문화 수용에 있어서 문화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된 채 한문화 평식에 함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청대 고증학자였던 조익은 근대 문물이 그 요와 원에 비해서 비빈가가 그러니까 참으로 우수하다라고 칭찬했고 여진 상류사의 시문이나 경학이 타고나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여진 문화를 그 당시 아니 중국의 문화를 여진족이 얼마나 모방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반증하고 있잖아요. 자, 이는 그 중국적 유교주의 문화관에 의해서 중국 문화의 모방성의 우수성을 칭찬한 것이지 요금 원상국의 독자의 문화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북방민족의 올바르게 평가할 수는 없다. 예. 자, 근데 중국 문화의 유행을 볼게요. 자, 그러면 건국 후 100년 가까이 북중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중국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 여진족 고유의 풍습을 변화했다. 자, 이런 경향은 문화 방면에서 이제 두드러졌는데 자, 그러면 여진 문자가 없기 때문에 여진족 문화도 번불지 못했지만 그러나 태조 때 왕한 시우에게 명해서 여진 대자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얘네들도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어요. 여진 소자를 만들었다. 소자는 건한 문자가 한자를 참고해서 만듦으로써 은과 뜻을 하는 포문자였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제 여진 대자나 여진 소자나 이건 뒤에 만주족 문자는 아니에요. 예. 만주족은 아니고 만주족 문자는 좀 경우가 달라. 예. 얘네들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얘네들은 위구르 문자에서 나왔죠. 소구두에서 출발 위구르, 그 다음에 돌골, 그 다음에 몽골. 이 몽골도 파스타 문자가 아니라 그 당시 명나라 때 15세기, 16세기 때 만들어진 몽골 문자야.
그리고 이 몽골 문자에 이어서 만주 문자다. 왜냐면 그다음에 만주족과 몽골족은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 만주족조는 이런 계통의 문자고요. 요건 다른 거야. 여진족들 뒤에 이제 만주족이 이제 여진족들 만주족이 여진족들이 만주족들 여진족 아니 말이 안 돼. 여진족들이 만주족의 이제 조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여진대자나 여진소자는 이런 계통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청나라에서는 만주족 문자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어, 여진 문자는 현재 개봉에 있는 연대비와 상서서의 난군비문에서 전해질 뿐이다. 금나라는 자기 나라의 문자를 제작한 것은 독립국가에 체면시키고 여진 문화를 보존하는 국수 정책이 나온 거지만 결국에는 또 높은 중국 문화를 접촉하면서 압도당하고 말았다.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별 실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는 궁정을 비롯한 상류사회에서 유효했는데 이때 이제 그 예가 쭉 나와요. 시종은 그 한문화를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서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노, 오대사 이런 걸 탐독했고 그는 이미 양태자 시절부터 한가의 소녀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 중국 문화에 끌려들고 해동왕도 이제 중국 문화에 심취되어 수도 중국의 황제가 되려고 남성 정부에 나갔으며 여진 문화를 천시했으며 중국 문화를 찬양하여 시문에 일각이 있었다. 그래갖고 그의 이제 2만 산수 도시를 그 인구를 해제하는 명시로 유명했고 세종 같은 경우에 세종은 여진주의자죠. 근데 이 사람도 여진주의자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한족 문화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야. 개인적으로. 자, 세종이 영경에서 모란을 감상하는 연회를 개최했을 때 즉흥 한식을 지닌 자가 항족 이하 15명이 넘었다는 사실로 중국 문화의 중국 문학이 금의 궁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음 장종 때는 중국 문화의 가장 큰 유행했던 시기로 당가 신문과 함께 당송팔대가의 문집이 궁중에 일으키는데 요 장종 때도 이 사람 때도 그다음에 앞에 세종 때도 다 여진주의를 채택했던 황제거든요. 근데 그 개인이나 그때 이제 귀족들은 여진주의 채택했지만 그 개인의 귀족들은 한문화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들이야. 예, 좀 말도 안 되는데 그래요.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타자만 보시면 뭐 반미 외치면서 미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M16부터 해갖고 예전 AK-47 그 소련들 갖다 팔고 M16부터 해서 험비 타고 다니면서 놀잖아. 예. 그래서 반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친미를 미제를 되게 좋아한 것처럼 세종이나 장종도 반한을 내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귀족들이나 그 황제 자체도 한문화를 되게 좋아했어. 예. 그냥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자, 하여튼 또 학교에서 오경 박사를 듣고 유교경전과 문학을 교수했고 여진이 위한 진사 시험에도 중국 문학을 시험을 봤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 문학에 뛰어난 여진들이 다수 배출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 민족문화보존체는 아까처럼 읽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 예, 제가 지금 학교 끝나고 졸음을 이겨가면서 이제 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고 보강 오늘 끝냈고요. 끝나고 다음 시간에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는 이제 원나라 넘어가죠. 몽골족하고 원나라로.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